기억 안 나요? 숙제가? 36궁도 해놓고 그 다음에 상경과 하경이 상경은 전체 궤가 30궤가 되고 하경은 34개가 되는데 이거 뭐 좀 똑같이 32 나눠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나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이치가 있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그 도정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빼놓고 나면 그 28개로에서 이렇게 두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상경은 30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표냐면은 638 180표죠. 180표 가운데 양효가 몇 표? 세라 그랬는데 네? 86표. 아이 잘 세우셨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음료는 빼기 하면은 94효. 그럼 뭐가 더 많아요? 음효가 몇 효? 8효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상경은 주로 이 양이 주도하는 그 시기라 그랬습니다. 선천이고 그 다음에 하경은 그러면은 몇 표 전체가? 200? 204효인가요? 204효에 양효는 106효. 그 다음에 그럼 음효 98효. 그러면 자 하경은 후천이고 바로 이제 음이 주도하는 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효가 8효가 더 많죠. 그래서 음양의 배합 비율로 볼 때는 공평하게 나눠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세 앞주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2쪽에 그 임천오씨 그 위쪽은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래서 36궁도 해가지고 봤고 그러니까 상경 하경이 각각 16 그러니까 18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임천오씨왈 우리 그동안 공부한 내용인데 머릿속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볼 겁니다. 희황 그러면은 복희씨를 표현하는 거죠. 복희씨의 그 복희씨의 희자에다가 옛날에 황제니까 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황 64개의 순서는 64개지 선은 시, 건, 종, 곤이니 자 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곤귀에서 끝났죠. 그 64개 원방도 앞에 우리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자 건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선천팔계 방위도에 근거해서 자 건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건 약간 옆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자 곤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곤으로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끝났으니 기획 우획지 상회. 자, 기획 그러면은 양획이죠. 우획 그러면은 음획. 그죠? 두 개를 표현하니까 짝수. 음획계의 위에. 그 다음에 매가 일기 이루면. 다시 말해서,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여기 그 개념이 맨 처음에 태극에서 양효, 음효가 나오는 거죠. 요 위에다가 그 다음에 매번 양 하나, 음 하나 이렇게 해서 항상 양선, 음후 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양 하나, 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양 하나, 하나 또 양 하나, 하나 항상 양선, 음후 법칙으로 자, 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양 하나 좁네.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저기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일기일루면 그 다음에 일기이루 이렇게 나온 건 양의가 되죠. 기억나시나? 일기이루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를 양의 그랬죠. 두 개의 모양이라 해서 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기 이우 그렇게 나왔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상이 되겠죠. 사상이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8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문장을 읽어보면서 자 뜻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래서 일기로면 이사요 그러니까 양이에서 사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이 8, 2호, 8, 2호 붙여야 되겠네. 8, 2호. 그러면 4상에서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8이 16이다. 그러면은 8개에서 16개가 되는 것이고, 16개에서 32개가 되고, 이거는 일생이법의 법칙에 의해서 쭉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에서 둘 낳고, 둘에서 넷 낳고, 넷에서 여덟 낳고, 또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올라가고 또 쭉 그렇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이제 일생이법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생이법 하는 방식이 있고, 이 방식 하나에다 또 다른 한 방식은 뭐라 그랬나요? 이미 삼맥계라고 하는 것은 천진 삼재, 그죠? 삼재의 법도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소성괴를 정괴로 하여서, 그죠? 정괴로 해서 그것이 일정이죠. 정괴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소성괴하고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일정 8회, 그죠? 일정 8회법에 따르는 두 가지 방식의 64개가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이치상으로는 일생이법에 의해서 64개까지 나가는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쓴 내용은 일정 8회 법칙에 의거해서 64개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64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그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 설명하는 것은 16이 32가 되어서 다시 이제 32가 마침내 이극어 64하니 이것은 바로 일생이법의 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죠. 사인이 내기 생괴 자연지 서이니 이것이 그 괴를 낳는 자연한 순서이니 비인소 안배하라. 사람이 일부러 안배한 바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자연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옛날에 생물 시간에도 배웠지만 아메바가 그래 하나씩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이법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라. 그런데 후지역이다. 앞에 역은 그러면은 선천의 역, 다시 말해서 복희씨 역이고, 후지역이라 그러면 후천의 역, 다시 말해서 문왕의 역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후지역은 각인 희왕지 괴의 기서 부동하니, 그러나 각각 바로 복희씨의 괴로 인하여서, 인하기는 했는데 괴로 인하였지만 그 순서는 같지 아니하니, 그죠? 그 순서는 같지 아니. 복희 이후에, 후지역이다. 그럼 문왕의 역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연산역 배웠었죠? 어디죠? 하나라의 연산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연산역의 머리는 간괴. 연산역이다 그러면은, 자, 산괴가 이렇게 거듭해기 때문에 간괴, 이 산괴, 중산 간괴를 64개 제일 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산역이라 그랬죠. 연산역이라 했고, 이것은 언제 때? 하나라 때. 하나라 때 연산역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에는 뭐가 되고? 곤괴. 곤괴를 64개 제일 머리로 했기 때문에 곤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다 감춘다. 그래서 자, 땅속으로 돌아가서 감춘다. 중지곤 그러면 음력으로 10월달이 되는 거죠. 만물이 다 조락해서 잠장에서 들어가는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나라 역은 바로 귀장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는 바로 이 중지곤괴를 제일 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귀장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귀장의 수는이라고 하는 거, 연산의 머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때의 역은, 그죠? 그 머리괴가 간괴이고, 귀장지 수는 곤이로되라고 하면은 은나라의 귀장역은 바로 중지곤괴를 제일 처음에 머리로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두었지만은 불부가지기 64궤서 하여 의인이라. 그러나 다시는 가히 불가, 불부가지니까 다시는 알 수 없다. 무엇을? 그 64개의 순서가 하여 어떠한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놓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옛날 점서나 이런 쪽을 보면은 그 귀정역과 연산역이 아마 점서 속으로 흩어져서 들어간 걸로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라 역과
은나라의 여기에 순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다. 머릿괴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 건곤, 종, 기재, 미재자는 그러니까 건곤을 시작으로 하고 기재괴와 미재괴를 마침으로 한 것은 주역 64개의 순서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문왕이 기입괴 명지 후에 이차기 선우지서 여차하고 대개가 문왕이 이미 괴명을 그죠? 괴의 이름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기차 순서로 쭉 늘어 세웠답니다. 차라 그러면 어디 머무르다 두었다 이런 뜻. 그래서 그 선우의 순서를 둔 것이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곤을 시작으로 해서 뭐예요? 기재, 미재로 끝나는 걸 표현했습니다. 하고 개의 시용어 인사자 기의하며 다 바로 인사의 시용 베풀어 써서 베풀어 씀으로써 뜻을 일으켜 다시 말해서 건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다 쭉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인사를 베풀어 쓰는 것으로서 기의 뜻을 일으켰으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부자 위지 전하여 그 다음에 부자가 전을 지어서 이렇게 됩니다. 부자가 누구? 공자가 전을 지어서 이 발명기 괴서지의라. 그래서 그 괴서의 뜻을 발표하여 밝히셨느니라. 우리가 발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다 말을 달아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뜻입니다. 혹자는 내의 기 비부자지 자기라 하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그 공자가 썼다고 하기에는 좀 유치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였으니 장자왈 장인거가 말하기를 서괴는 불가 위피 성인지 온하니 서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온호함이 아니면 그죠? 불가하다라고 하니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온호함이다 그러면 공자와 같이 덕을 쌓고 쌓으신 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아니면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니 그래서 이거는 온호함이 아니라고는 불가 말하는 것은 불가하니 기간에 그 사이에 지금 서계 속에 보면은 서계뿐만 아니라 이 지은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수무국 지정의 대개 개요의사하여 모름지기 무국과 그 다음에 지극히 정미로운 뜻이 지극한 뜻이 대개 다 뜻이 있어서 금 욕 안칠물의 유구심처라.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물건을 거기다 안치함에 심처 아주 깊이 그 곳을 잘 살펴서 구해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면은 이 속에 지극히 정미로운 그 뜻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황 성인지어 역에 하물며 성인께서 역에 대해서 필수 포편 정밀이 여시 대장한데 반드시 모름지기 반드시 그 정밀함을 두루두루 펼치심이 마치 대장과 같은데 대장이라 그러면 누구죠? 대장 우리가 목수에 대해서 두라 표현하죠. 소목하고 대장 둘을 표현하면 소목은 노노 공부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노에 나오는데 소목이다 그러면 보통 소목재인 가구 만드는 사람 대장 대목이다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큰 집을 짓는 것처럼 두루두루 그죠 가구에 그 결구 부재들이 있으면 또 속으로 또 작은 것들까지 그래서 포편 정밀함이 마치 대장과 같은데 이 일부로 가지 제하 어찌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가히 알 수 있겠는가. 도끼 한 자루의 실력 가지고는 뭐예요? 성인이 이 속에다 지은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도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193쪽에 쌍호호시왈 문왕서계는 문왕 이때 서계라고 하는 것은 괴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64개가 쭉 늘어선 순서는 대저 본 선천도 하여 대개가
자, 복희씨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방언도 있었죠. 선천의 그 그림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 동서남북 사방 정괴 건곤 감리로 위 상경지 시종하고, 그러면은 복희씨의 선천팔괴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봅시다. 빼고 선천팔괴 일건천, 그 다음 해보세요. 이태태 삼리화 사진내,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선천에 있는 정남북 정동서에 있는 요 네 개죠. 이 네 개를 가지고 선천에 있는 중천 건괴, 그 다음에 중지 곤괴,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63번째가 수화 기재괴, 화수 미재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항의 64괴의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 사방의 정괴, 그죠? 정괴가 바로 건괴, 곤괴, 감괴, 이괴로 상경의 시종을 만들었고, 그렇죠? 문항의 8개의 건괴, 그 다음에 곤괴, 그 다음에 수화기재, 화수미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죄송. 선천걸로 해서 상경이다 그러면은 중수관계, 중지관계요. 제가 착각. 29번째가 뭐죠? 29번째가 중수감계요. 선천 상경이니까. 그 다음에 30번째가 중화리계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경은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이방에 있는 거, 그거를 우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이방에 있는 걸로 만들어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택산 함교로 해서 시작하죠. 택산 함교로 하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뇌풍 함교로 해서 31, 그 다음에 32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일단 그렇게 해서 자, 서북의 간방과 동남에 있는 택괴로 찾으셨죠? 서북에 있는 간괴, 그러니까 선천팔괴, 그 다음에 동남방에 있는 택괴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에 함괴가를 만들고 함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서남의 우방인, 그죠? 서남의 그 모퉁이 방소인 손괴와 그 다음에 동북방의, 그죠? 동북방인 모퉁이괴의 진괴로 합하여서 32번째인 뇌풍 한괴를 만들었으니, 그런데 사후 반괴, 이 네 모퉁이의 그 도전괴, 그죠? 네 모퉁이가 서로 합한 것이 바로 하경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지 기미제즉 마친 것은, 그 다음에 뭐요? 선천에서는 순수한 물괴, 불괴에서 중수감, 중수곤, 중화리괴로 끝냈는데, 하경에서는 두 개가 각각 한 번씩 만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화 기재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수 미재괴인데, 그래서 기재와 미재괴인즉 또한 감리지 교불괴라, 감괴와 이괴가 사귀었느냐 사귀지 못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사귀었다? 뭔가요? 감괴와 이괴가 사귀었다? 수화 기재가 되는 거죠. 양이 양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양이 양자리에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재괴는 반대가 되겠죠. 화수 미재가 되는데, 자, 역시 사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뭐냐면은 음양이 부정의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었느냐, 사귀지 못했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 자리에 정이냐 부정이냐 요 개념으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므로 건곤 감리 사순괴는 중천건 중지곤 중수감 중화리의 네 개의 순수한 괴는, 다시 말해 순수한 괴는 다 어디에 있고? 상경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정방위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중내 진괴, 중풍, 손괴, 중산, 간괴, 중택, 택괴의 네 개의 순괴는
어디 있고 다 하경에 있으며 또 우이 반대위 차하니 또 반대로서 순서가 되었으니 다음 순서가 되었다. 반대다 그러면 도전괴 방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죠. 있으니 순서가 되었으니 수, 비, 복희지, 구이, 선천일도 대지면 복희씨의 옛 것이면서 그러니까 복희씨의 옛 그 64개를 쓰면서 그 64개면서 그 선천의 하나의 큰 그림의 그 큰 뜻이 아니면 그죠? 즉 비현언이라 그죠? 갖추어 아니면은 마땅히 갖추어서 보았으랴 이렇게 해서 반어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견이랑 맞춰서 볼 수가 있겠는가 그죠? 부자석에는 부자께서 여기다가 그 부자께서 서계전을 지으신 것은 직이 그래서 그 뜻이죠. 직이 다만 괴명으로서 발기차제지 의하고 그 순서의 뜻을 밝히셨고 발표하셨고 이 타즉 다른 것인즉 미가 급이니라 그럴 그 결의를 내어서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가수년하여 내게 수년을 더하여서 50이 하격이면 50으로서 역을 다시 공부한다면 무대과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과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서 견져보면 뭔가를 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싶었던 건데 아마 그럴 시간이 좀 없었다. 그래서 내게 좀 여러 해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그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또 살펴보건데 우안 여시 요지왈 자 여대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요지에 보면은 역은 뭐라고 하냐 역은 변형례라 이거 공자가 하신 말씀에 나온 건데 역은 바뀌는 것이 변혁이니 천하유 가변지 리하고 천하에는 천하는 가히 변하는 이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천하에 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 그것만이 불변한 것이고 성인 또 유능변지 도하니 성인이 능히 그 변하는 도가 있으니 반수의 송이요. 자 숙계를 반대로 하면은 뭐가 되고 자 수천숙계다 그러면은 반대라는 것은 우리 도전계라 그랬죠. 자 수천 천수 섭네. 수천수를 반대로 하면은 천수 송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도전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11번째에는 지천택계가 반대가 되면은 천지비계가 되고 그 다음에 택례숙계가 반대가 되면은 삼풍곡계가 되고 그 다음에 화지진계가 반대가 되면은 지와 명의계가 되고 순서가 그렇다라는 소리죠. 35번째가 화지진이다 그러면 36번째는 지와 명의 그 다음에 풍화가인계 37번째가 풍화가인이다. 이거 머릿속으로 괴가 바로 탁탁탁탁 서야 됩니다. 안 되면은 그 글 공부하시면서 자 풍화가인이다. 자 풍화가인이다 그러면은 이게 도전이 되면은 뭐예요? 화택규가 된다. 그죠? 이게 37번째다 그러면 38번째는 안 보고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요런 뜻입니다. 다 앞에 거 나머지 안 한 건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인은 규가 되는 것은 불선 변자예요. 이것은 잘 변하지 못한 것이고 도전 잘 변하지 못한 것이고 자 이제 좋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수천수 그러면은 음식을 기다린다 그죠?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기다리다가 그만 뭐가 나버린 거예요? 싸움이 붙었네요. 그죠? 그래서 송사가 일어난 거죠. 잘못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지천태다 그러면 아주 태평스러운 세상인데 그만 너무 태평해서 니나노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비색해져 버린 거죠. 이것도 잘못 변한 거고 택례수 그랬습니다. 그저 좋아서 그냥 막 따라가다 보니까 조먹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가 고가 되고 그 다음에 화지진계 아주 밝은 그 화지진계가 그만 밝음이 상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인계 집안이 두루두루 활락하고 천하가 활락한 게인데 이게 그만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노려보고 째려보는 게가 됐으니까 이것은 잘 변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반박
오히려 밖괴가 뒤집혀서, 그죠? 밖괴다 그러면은 23번째 산지박이 깎을박자가 되는 거죠. 음이 양을 다 깎아먹고 하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도로 다시 돼서 회복이 되는 거죠. 양이 밑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돈꾀, 천산 돈꾀가 뇌천 대장꾀가 되고 숨었던 것이 나중에 크게 씩씩해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건의해요. 절름절름거리던 것이 이게 다 풀림이 되고 그 다음에 덜어낸 거, 손해난 것이 나중에 이익이 되고 아주 고날 대로 고난 건데 나중에 늘 우물물 포도 그저 줄어들지 않은 우물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뭐가 되는 거다? 아주 잘 변한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변한 것이니 문왕의 시인 가변지 기니 이거는 문왕께서 사람들에게 가히 변해야 되는 그 기틀을 보여주신 것이니 변하려면 어떻게 변하라? 잘 변하라 이 소리예요. 잘 변하라. 그래서 그 기틀을 보여주시니 즉 위가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야 이렇게 두면 위태롭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히 어떻게 돼? 편안할 것이고 난가치는 아이고 이렇게 놔두면 어지러워지지 그러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어지러울까 하는 자는 가히 다스림을 두는 것은 그죠? 어지러울까 하는 사람이 가히 다스리는 것은 특제 일전 이간이라 그죠? 다만 일전 한번 크게 우리가 심기일전하여서 그냥 한번 크게 그죠? 한번 확 변해서 그 사이로 옮겨가는 그 사이일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기일전하여서 잘 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후천지학은 기인사로 찬천지지 묘여하 해서 어조사 여자입니다. 후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학은 그 인사로서 천지의 신묘함을 돕는 것인가 또 합상하경 시중하니 또한 일찍이 상하경의 처음과 끝을 합하였으니 처음과 끝이 합하니 이 논지 건고는 천지하여 그래서 건고를 논한 것은 천지고 감리는 수하이니 상경의 첫 번째하고 끝 부분이죠. 29, 30번 이것은 선천은 그래서 건곤을 논한 것은 천지이고 그 다음에 끝에 30번째의 감리는 바로 수하이니 이것은 바로 이 체언야요. 체로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상경은 체를 얘기한 것이고 체로서 얘기하신 것이고 하경의 시작인 31번째 택산 함께와 그 다음에 32번째인 뇌풍 함께는 바로 부부이고 63번째의 수학 기제와 64번째 끝번째인 화수 미제께는 수하 교불교이니 수하가 서로 사귀느냐 사귀지 못하느냐이니 이것은 바로 뭐다? 이 용언이라. 그러니까 후천은 하경은 바로 용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상경은 이 천도이 주하여 천도로서 주장을 삼아서 주장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구인도 기중하고 바로 그 속에 인도를 갖추었고 그러니까 상경은 천도를 주장으로 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인도가 갖춰져 있고 하경은 이 인도의 주하여 구천도 기내하고 하경은 인도를 주장으로 하였지만은 그 속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은 천도가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문왕의 괴사를 설명하는 그 단전에서 항상 보면은 문왕께서 말씀하신 괴사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 괴사를 설명하고 거기다 그 다음에 천지자인의 이치를 보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같이 설명을 하는 걸로 쭉 돼 있습니다. 64개 전체가 다 그러죠. 하고 그 다음에 삼재지 간의 간리는 최위 전룡이니 삼재의 사이에 천지인 삼재의 사이에 있는 감계와 이익계는 가장 간절한 쓰임이 되니 1월 불운이면 그는 감리라고 하는 물과 불도 되지만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이 운행하지 아니하면 한서불성이요 추위와 더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민비불하면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불생활의요. 생활하지 못하고, 이건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죠. 심화, 그 다음에 염조이 불광하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죠. 심을 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염조, 불타오르면서 조급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화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늘 막 이렇게 기상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 듯 해가지고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위에 있는 것이 되고 심장은 아래에 있는 거죠. 신수 고갈이 불승하면, 신수가 다, 그죠? 신은 수에 해당됩니다. 그게 다 고갈하여서 올라가지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원래 수, 승, 화, 강이 돼야 되는 거죠.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심화, 마음의 심에 그냥 불 기운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위로 타오르면서 마르기만 하고, 마르면은 내려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 신수가 고갈되었다 그러면 또 물이 올라가서 이게 수와 상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뭐죠? 물과 불 기운이라는 건 서로 간에 적절히 혼합하면서 적절히 말려주고, 적절히 그 다음에 뭐예요? 적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은 백병이 침능의니라. 온갖 병이 다 침범하여, 그죠?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상하경은 개의 감리위 종언하니라. 둘 다가 다, 그죠? 다 물귀와 불귀로서 맞췄느니라. 그만큼 자, 이 인사에 있어서 심화와 신수, 그러니까 화와 수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경과 하경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 그죠? 서로 상극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돼? 적절히 상체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위치 잘 익혀두시고 이제 64개 공부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자가 64개를 왜 이런 순서로 문안께서 두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쭉 이치에 맞게 풀어놓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4개를 모르죠. 잘 모르고 건괴와 곤괴만 앞에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만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 간략하게 우리가 64개를 효사까지 공부하려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더라도 꼬박 1년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괴사하고 공자가 설명하신 그 단전, 그 다음에 대상전까지를 아울러서 보겠습니다. 보는 걸로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뜻이 조금 정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64개만 쭉 나열해서 공부하면은 내년에도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최소한 여기에 의미가 뭔가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그 대략이나마 괴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작은 책자 갖고 계신 분은 그걸로 보시고, 내가 여기서 보기에는 그게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뒤에 페이지까지 들어오면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194쪽 일단 보세요. 194쪽 이제 주역 64개 순서를 공자가 쭉 나열했는데, 맨 처음에 유천지연우에 만물이 생언하니 그러면서 영천지지간다 유만물이라 고로 수지 둔하니 둔자는 영냐니 둔자는 물지 시생냐라. 유천지연우에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기니, 그죠? 만물이 생겼으니 영천지지간자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것이 오직 만물이라. 그러므로 둔꾀로서 받았으니 둔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이니 둔자는 물지 시생냐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죠?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뜻이 제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은 그 일단 봅시다. 이제 잘 안 되면 저 뒤로 한번 갈 테니까. 천지가 있은 연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계전 저쪽에 하 쪽도 한번 봅시다. 서계전에 몇 페이지냐면 199쪽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유천지연의 만물이 생언하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고로 수지 둔하니 둔하면 세 번째 괴가 되죠. 세 번째 괴가 되는데
199쪽에 그 아래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유남녀연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연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연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연후에 예의 유소존이라 하고 그 뒤로 보세요. 그 뒤에 200페이지에 보면은 부부지도 불가이 불구예라 고로 수지 항하고 해서 뇌풍 함께가 나왔죠. 함께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그냥 함이라 나와야 돼. 다시 194쪽에다 보면은 건곤이라라는 말은 있어야 되는데 건곤이라는 것은 언급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둔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뒤에 한번 보세요. 200쪽에 한번 보세요. 200쪽에 맨 위에 보면은 거기에 남원장씨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경의 불언 건곤하고 하경 불언 함자는 개 건곤여 함은 초 무소수 고야라 이렇게 그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상경의 건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경의 택산 함께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대개가 건곤과 함이라는 것은 함은 처음에 받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있으면 남녀가 딱 느끼는 것이 바로 함께가 되는데 그 남녀의 느낌에 또 누가 뭐 개의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 처음이라서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직 천지가 있고 난 뒤에 천지가 서로 간에 음양이 교류하여서 만물을 낳듯이, 그죠? 남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녀가 일정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 사이에 서로 간에 그저 이 기운이 서로 간에 감흥이 돼서 뭐 연애하는 감정이 나오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째서 기대할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천지가 아니면은 만물이 붙어 있을 곳이 없고 남녀가 없으면은 부부가 이루어질 도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가 되는 것은 어떤다? 체, 불용 쓰지 않죠. 체는 그냥 체로 남겨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천지연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건곤의 이치를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기운과 순음의 기운이 뭘로서 만난다? 기운으로서 만나죠. 음양의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엉겨져서 땅에서는 형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이제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지간에 가득 찬 것이 뭐다? 기운이죠. 천지지간에 가득 찬 것이 기운이고 그 기운이 엉겨져서 만들어진 것이 만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물이라. 그러므로 수지 둔하니 둔자는 영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둔이라고 하는 거. 자, 둔이 술의 둔이죠. 자, 술의 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64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외우라는 거 그냥 눈으로 계속 닳고 읽어라 그랬는데 이 앞에 건곤께는 우리가 했으니까 건곤께는 생략합니다. 건곤이 있고 세 번째 수지둔.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천지가 있고 그 사이에 가득 찬 기운들입니다. 그 기운들로 인해서 만물이 이루어져서 만물이 지금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음양의 기운이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하늘에서 양기운이 내려가서 땅속에 있는 뭘 자극한다? 물을 자극하면 물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하늘은 기본적으로 양이요, 땅은 개념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기운이 다시 말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서 다시 하늘을 만나가지고 뭐로 이루어진다? 하늘을 만나서 구름으로 잔뜩 끼어져 있다가 그것이 일정 정도가 되면 비로 해서 와르르 내리는 거죠. 비를 내리면서 다시 만물을 다 흔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술에 둔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흔들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움직이는 것, 흔드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동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과 닿아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릉우릉 해가지고
그 중에 있는 물 기운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뭐를 이루었냐? 구름을 이뤘습니다. 구름을 이루고 때가 되어서 비로 다시 내리죠. 비가 다시 또 내리면서 또 땅속에 있는 것들을 또 잠을 깨우죠. 그래서 우리가 입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수비가 있죠. 입춘, 우수, 그 다음에 청명하고 다시 또 고구비가 또 내리죠. 고구비가 나서 두루두루 다 흔들흔들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던 애들 어때요? 깨우죠. 그 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서 땅속에 있는 꿈틀꿈틀 거리면서 갑탁하는 거죠. 갑탁해가지고 어떻게 땅의 문이 요만큼 열리죠. 열려서 싹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둔입니다. 그래서 둔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처음 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둔이 되고 아직은 어리죠. 그래서 어릴 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리다. 그래 어리기 때문에 어디 옮길 수 있나요? 가만히 그 자리에 주둔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둔한다 이런 뜻이 들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둔을 처음 둔이라고 하지 않고 공자가 뭐라냐? 영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득 차 있는 기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운뢰가 되는 거죠. 구름 기운과 그 다음에 이거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이라 표현했고 그 영 개념 속에는 바로 뭐예요? 가득 찬 기운이 되는 거죠. 가득 찬 기운인데 그래서 그 기운이 두루 만물을 다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서 바로 둔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지 시 생야라 그랬습니다. 물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충분히 다리가 힘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땅 완전히 제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쌍날 철 이렇게 되죠. 두 개가 모이면은 풀초, 네 개가 모이면 우거질망. 우거질망자 이거 글자 쓰는 게 이렇게 쓰죠. 자, 우거졌는데 이걸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려면 이 속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도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거질망자 이렇게 쓰죠. 이걸저의 모양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시생야라 그랬고 자 이거를 일단 좀 그 앞에 해석도 한번 봅시다. 195쪽에 처음으로 나오는 평암항시왈 둔이 불훈영이요. 둔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영이 아니고 이 소리예요. 그죠? 뜻이 영이 아니고 강유시견이 강과 유가 처음으로 만남이니 뇌오동탕에 우레와 비가 움직여서 서로 막 뒤섞임에 그 기운이 충만함이라 충영이라 그러므로 위지 영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서 기운이 가득 찼을 뿐이고 위 물지시생자 기시하니 물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이니 그 때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봄에 봄비 오는 거죠. 진목이라 그러면 뭐예요? 봄이죠. 후천팔결 이건 돌려야 됩니다. 진목에 봄에 지금 뭐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 입춘하고 우수 나오고 청명하고 고급이 내리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아니고 그죠? 뜻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이치를 표현한 말, 그 기운이 충영한 것이라 표현했고, 약 둔지 후는 둔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후는 뭐다? 분, 운, 반석지, 반착, 섞일 착자를 읽으세요. 반착지 이라 그랬습니다. 어지럽고 그 어느 걸 반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설이어서 막 섞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은 229쪽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책 그 긴 거 64개도 그 책 있는 분은 그걸로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고요. 글자가 작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 229쪽에 보니까 자 아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자 상경은 뭐라고 그랬죠? 천도를 주장으로 하면서 그 속에 인도가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죠. 자 보면은 229쪽에 이 술의 둔귀에 대해서 문왕이 뭐라 하냐 원형코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형코 이정하니 크게 형통하고 이때는
하늘괴와 땅괴에 대해서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이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나머지 개는 그저 하늘과 땅을 빼놓고는 전부 다가 앞에는 수식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봄에 만물이 싹 트서 점점 자라나는 상이 되는 거죠. 자, 볼 일이 아닌데. 봄에 이거 표현할 때 이제 후천팔 선천, 후천팔결에서 자, 진 봄에 해당되는 거죠. 봄에 지금 만물이 두루두루 자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자라는 데까지 나오는 거겠죠. 자라기 때문에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막 싹 틀 때니까 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야, 그죠? 이롭다 표현했고, 원형이라라고 하는 말은 진목에서 점차 나아가는 것이 되고, 이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원형과 이정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니, 자, 아직은 이제 어리고 막 싹 트는 상태니까 무슨 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유유왕이요 그랬습니다. 가는 바를 두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먼저 길러야 되는 거죠. 있으니. 그래서 이건우하니라. 그래서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표현했고 뒤에는 바로 이건우라 그래서 자,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입니다.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물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 둔꾀라라고 하는 것. 자, 둔꾀는 옛날에 둔전이라는 것도 있죠. 둔전이라고 표현할 때 이 둔전은 옛날에 군인들한테 별도로 하사하는 그저 군대 그 쓰임을 비용을 위해서 주는 그 땅에 해당되고요. 어쨌든 둔전도 결국은 뭐에 근거하느냐 하면은 다 정전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옛날에 천하를 이제 맨 처음에 천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를 세워 가지고 뭐예요? 천자가 여기 있는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데 혼자 저 멀리까지 안 되죠. 그래서 저 먼 변방에는 뭐를 두었다? 제후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효에도 보면은 이건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고 그래서 이건우하니라 표현해. 그러니까 술의 둔께는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옛날로 표현하자면 후를 세웠다라는 건 지방분권형이죠. 천자가 전체를 두루 관장을 하지만은 저 두루두루에서 바깥으로 자 이게 이를테면 나라를 세우고 가운데가 뭐예요? 천자의 도읍지인 서울에 해당되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500리마다 공후 백자 남 방식으로 해서 쭉 그 영토를 바로 이제 분봉해 주는 거죠. 나누어서 다 봉해 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거기 보면 단알 보세요. 229쪽에 공자가 그 문왕의 그 말씀을 해석하셔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강유시교의 난생하며 이렇게 됐죠. 강과 유가 처음으로 만나서 뭐예요? 난생 처음. 거기서 나와요. 난생 처음이다. 바로 술의 둔께가 난생 처음입니다. 거의 난생 그랬죠. 자, 어렵게 태어났죠.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죠? 어렵게 난생 처음 그래서 내가 만나보는 거야.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우리가 연원되는 말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류가 처음으로 만나서 정말 어렵게 나왔으며 동호험중이라 그랬죠. 물개는 험하죠. 오랫개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험한 가운데 움직였다. 동호험중. 이거 그대로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설계전에서 꽤 여러 가지 뜻을 표현했는데 이거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제 움직였는데 바깥으로 나가려면 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빠지죠?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나가죠.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아주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디를 가는 것이 앞에서 물유유유왕 그랬잖아요. 동호험중하니.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움직이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문왕이 원형이라 표현했으니까 그 원형이라라는 말을 원코, 형코 이렇게 하지 않고 공자가 대형정 이렇게 돼 있죠.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것은 저 이전까지로 해서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것은 바로 내우지 동이 우레와 비가 이게는 이제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면서 만물을 움직이니까 그죠? 우레하고 비가 우레와 내우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르릉 꽝꽝 치면서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우의 움직임이 천지간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봄날에 따뜻해진 상황에서 비 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봄에 비 한번 오고 나면 어때요? 그저 푸르름이 그냥 그 다음날 보면 아주 그냥 산뜻산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조초매는 이렇게 나죠. 하늘이 바로 초매를 지음에 초매라고 하는 것이 풀이 처음 나오는 거죠. 처음 나올 때는 몽몽하죠. 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둡다 그랬겠죠. 천조초매라는 말 또 뭐라고도 표현하나요? 이게 억조창생하는 그 모습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천조초매 개념인데 천조초매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늘이 그 처음 지음에 처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풀이 처음으로 나옴에 의건우요. 그래서 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건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있나요? 쉴 틈 없죠. 그러니까 편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막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술의 둔께의 글자의 뜻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봄에 싹이 움터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싹이 그 움터 나오는 모습을 옛날에 성인이 처음으로 나라를 열어서 다스릴 때의 그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바쁘고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후를 세우고, 그죠? 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쁘게 일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불령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괴상을 두고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는 지금 아까 그 단사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은 뇌우지동 만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레하고 비가 막 그저 오르릉 꽝꽝하면서 비가 내리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흔드는 상으로 표현했는데 전체 괴상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운뢰 이렇게 돼 있죠. 구름 끼고 그 다음에 오르릉 꽝꽝 하고 이제 천둥 치고 오니까 번개 쓰고 그저 하면서 뭐지 곧 비가 오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뢰 둔이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해서 운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상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것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군자는 뭐 해야 된다? 경륜이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군자는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리 작사모시에서 시작할 때 일에 그 일을 두루두루 하는데 그래서 아 이걸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이게 경이죠. 날줄 경자죠. 날줄 경을 짜려면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줄 이렇게 갖다 짜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군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법을 쓰거나 뭐 법제도를 만들거나 이게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군자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짤륜자. 자, 다시 말해서 날줄을 먼저 들이우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들이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것이라 표현하면 이거는 미시에 해당되는 거죠. 촘촘히 두루두루 또 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경륜. 자, 경륜이 어떻습니까? 표현할 때 이제 경륜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의 둔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94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94쪽에 보면은 공자가 그 둔자는 물지시생야라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인사적으로는 뭐예요? 군자가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고 나라를 경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또 처음 할 때도 이 모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쉬지 말고 이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정성을 잘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195쪽에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물생필몽이라 고로 수지 몽하니
그런데 물건이 나오매, 물건이 나온다. 만물이죠. 어떤 물건이 나오매 반드시 어때요? 몽몽하죠. 무지 몽매하다라는 말입니다. 몽몽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뭐 다음에 술에 둔께 다음에 수지 둔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 참 술이 몽이라 산수 몽이라. 자 산수 몽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비 왔죠. 이거 그대로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면 도전께가 몽께 다음에 둔께 다음에 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면은 비가 어디에 제일 많이 물을 먹던가요? 산이죠. 산이죠. 땅인데 제일 산에 가면 항상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세상에 그렇게 가문데도 계곡에 물 내리죠. 그런데 똑같은 매에서 가문데 어떤 산은 빨리 물 마르죠. 계곡에. 어떤 산은 저 유명산이나 제가 얼마 전 어떤 산들은 그렇게 가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에 못지않게 계속 물이 잘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있어요. 두 차이가 뭔가요? 네? 깊다. 돌산. 당연히 뭐 깊어야 되는 것이 되고 돌산은 물이 빨리 빠져나가서 물 보기 힘들어요. 이를테면 우리 수락산, 불암산 비 오고 며칠 동안만 그냥 물 있죠. 그 다음에 물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 유명산 참 신기해.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다른 산은 거의 다 물 말랐는데 거기는 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 물을 머금죠. 그 산물이라고 물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산에서 잠장돼 있으면서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다 먹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계속 꾸준히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쉬지 않고 물이 흘러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을 적셔서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물을 흘러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으로 나왔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처음으로 나오면 몽매하다 그랬죠. 몽몽하죠. 무지 몽매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돼요. 어리석을 몽자죠. 자 우리말은 몽하는 거 어리석다. 뭐하고 같아요? 어리다라는 뜻이죠. 우리 동몽이라는 말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몽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뭐 어리석으면 깨트려야 되는 거죠. 경몽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리석으니 어린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몽이라는 말이 다 몽귀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효사 공부하면 여기서 글자 말들이 그대로 나오죠. 참 대단히 많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 호감 뭐예요? 몽양이죠. 몽이 양정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조금 이따 그것도 봅시다. 그래서 몽 보면은 잘 보면은 자 우리 설계전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물개는 감개는 짐승으로 표현한 뭐다? 돼지였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고 아이고 우리 돼지 새끼 그래요. 돼지 새끼나 마찬가지죠. 그죠? 돼지 새끼는 털도 짧죠. 그 다음에 똥오줌 안 그래주면 그냥 이겨 다니면서 돌아다니죠. 이게 돼지 새끼입니다. 그 돼지 새끼, 어린 돼지 같은 새끼를, 그죠? 덮어주고, 그죠? 또 그것도 묻혀 덮을 맥자도 덮어주고, 이것도 또 안 돼서 다시 또 풀로 덮어주는 거죠. 그게 덮을 몽자입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입혀줘야죠. 그래서 입을 몽자도 됐죠.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옷을 입혀주니까 또 은택을 입는 겁니다. 해를 입는 것이 돼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해준다?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르다라는 뜻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르려면 그래서 어떻게 길러야 된다? 몽이 양정, 몽몽하니까 잘 바르게 길러야 된다. 그래서 양정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몽양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주역 벌써 배 2개, 3개 하는데 뭐 많이 배우네요. 자, 둔이라. 그래서 수지 몽하니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몽자는 몽냐니 그랬죠.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괴. 그러니까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이라, 어림이라, 몽이라. 그런데 그 뜻을 뒤에다 공자가 물지치하라 그랬죠. 물건이 어린 것이라, 물건이 어림이라. 물건이다. 물건, 인물, 사람 다 표현하는 겁니다. 어림이라. 그러니까 물지 치하라. 물치 불가 불량녀라. 물건이 어리면 어떻게 돼요?
가히 기르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어리면 당연히 길러져야지. 그러므로 길러야 된다라는 기를 숫자, 그죠? 기다릴 숫자의 수로 받았다 그랬는데 수는 조금 이따 하고 다시 230쪽 한번 볼까요? 아니 230쪽이 아니라 맞나요? 230쪽. 230쪽에 뭐라고 되냐면 수는 유구하여 아니죠. 몽은 좌우에 보면 몸은 형통하다. 역시 기르는 거니까 잘 길러주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냐 비야 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든 곡하고 이때 곡이라 읽으세요. 제3이면 독이라 독즉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가 비야 구동몽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보면은 자, 어릴 몽자가 되니까 앞에서 자, 그 술의 둔기에서 이건우 했고 천자를 이제 군주가 있는데 여기 군주는 지금 여기는 양이 되고 여기 짝이 되는 것은 서로 이요와 오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오요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음이니까 아직 어린 임금이 돼요. 또 간 소남이죠. 소남계 어린 임금이 되고 나는 뭐냐면은 그 양입니다. 가운데 중정한 덕을 갖고 있는 이름하에서 내가 이 뭐예요? 여기에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와서 뭐 신하로서 돕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린 임금이니까 내가 모르면은 누구한테 나보다 나은 현인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여기 있죠? 물개가 뭐예요? 오행 가운데 지죠. 그래서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럼 내가 너를 가리키겠다 하고 가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아무리 어질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임금한테 간다. 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 찾으러 가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몽이 궁금하면은 나한테 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비하구 동몽이라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구하니 어린 그저 동몽이 나를 구하니 이때 동몽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의 임금입니다. 이를테면 주나라로 표현하자면은 어린 성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공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성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뭐예요? 권력 남용이 돼버립니다. 먼저 왕이 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몽이 나를 구하니 초서든 하면 처음에 점치거든 이러다 처음에 점을 쳐서 나오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묻거든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에 묻거든 곡하고 알려주고 이러면 알린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얘기할 때는 곡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알릴 곡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두 번, 세 번 묻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배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조심스럽게 가르쳐줬는데 또 묻고 한다? 그럼 모독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을 치는데도 마찬가지죠. 점괘를 딱 뽑았더니 이게 영 안 좋더라. 에이 다시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불곡이라 가르쳐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하니 자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전체 괴상에 대해서 전체 상의 그 문왕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산하 유엄이라고 했죠. 산이죠. 그 아래 물개니까 험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 아래 험함이 있고 그 다음에 험한 거예요. 험하기 때문에 험하고 또 그쳐 있는 거죠. 그래서 험이 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험하여서 그쳐 있으니 나가지도 그쳐 있으니 산께는 지니까 이것이 몽이라 이렇게 먼저 몽에 대한 그 문왕의 괴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문왕께서 몽은 형통하다라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공자는 이 형행이니 형통함으로써 가는 것이니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시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군자 시중에 해당되는 거죠. 때 맞춰 가야 되는 거지. 이미 기차 떠나고 난데 잠깐만 아니면 뭐 훨씬 뭐 앞서가서 기다려 이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 때 맞춰서 다시 말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적절히 어린 나이 때 이제 막 임금자리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본인이 가르침을 청할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이미 군주 자리에 뭐 우리 영조 임금처럼 몇십 년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무슨 소리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 내가 다 아는 니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영주만은 임금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배우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왕이 하신 비야 구동몽 동몽구하는 바로 뭐다? 지응냐요. 뜻으로 응하는 것이 내가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뜻으로 응하는 것이고 초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중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묻거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가? 구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강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독, 독즉 불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몽을 바로 모독하는 것이라. 몽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딴 뜻을 품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동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몽이 양정이 성공야라 그랬습니다. 몽으로서 그저 발음을 어린 사람을 또는 어두운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 이것이 성인의 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양, 양정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는 공자가 몽에 대해서 사나, 유험, 험이, 지라고 표현했고 막상 대상전에서는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사나, 출천 그랬죠. 산 아래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나 출천이 몽이니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물건들을 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른다라는 뜻이 나오죠.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과행육덕이라 그랬습니다. 과감히 행할 것은 행하면서 그 다음에 덕을 길러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기를 때 반드시 뭐예요? 좀 교육시킬 때 교육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탐하거나 모사를 잘하거나 장사를 잘하거나 이게 아니라 덕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군자의 과행육덕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괴 순서하고 괴 최소한의 뜻 익히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시험 보면 되겠죠. 64개 순서 써보세요.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